지난 27일 외교부 공식 브리핑에서 현재 한국산 테스트 키트, 의료기기, 시스템을 요청한 세계 국가 수가 117개국에 이른다며 모든 국가를 다 지원하면 좋겠지만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 부득이 순위를 매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지원 국가 기준은 해당 국가의 현 상황, 한국과의 관계, 경제적 실익, 한국이 추구하는 대정책 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매겼다고 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 국가를 확인해보면 1순위는 미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요청이 있었고 FDA의 빠른 승인이 추가적으로 진행됐었죠. 또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과 중국, 일본과는 다르게 한국의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한미 동맹 관계를 고려했을 겁니다. 2순위는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원전 건설과 많은 인프라 구축, 그리고 자동차 수출 등 경제적 이해관계와 무엇보다 그간 보여줬던 아랍에미레이트 정부에 무한 신뢰가 있었기에 우선순위에 올랐습니다. 3순위는 루마니아입니다. 작년 5월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 당시 댐 수문까지 막아가면서 실종자 수색을 적극 협조한 루마니아의 헌신적인 대응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우선순위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마니아는 수송기까지 직접 동원해 한국산 진단키트와 방호복을 구매해갔습니다. 이후 주 루마니아 한국 대사관의 페이스북 홈페이지에는 한국이여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한국은 루마니아인들의 생명을 구할 것 등 감사의 인사들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신남방정책이 고려된 인도네시아입니다. 현재 한국에게는 중요한 거점이자 기회의 땅이죠. 여기서 신남방정책이라면 베트남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런데 이번에 한국 정부는 베트남을 한참 뒤의 순위로 빼놓은 상태입니다. 그동안의 한국과의 교류라면 베트남도 인도네시아에 뒤지지 않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이번 상황에 대한 어이없는 태도에서 기인합니다. 베트남은 2월 29일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먼저 한국인을 막았습니다. 입국한 한국인들의 이유를 불문하고 강제로 여권을 뺏고 강제 감금을 했죠. 당시 베트남 정부는 전 세계를 덮친 이번 사태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한국과 사전에 아무런 조율 없는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신혼여행이나 휴식 등으로 많이 찾는 다낭으로 기분 좋게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을 열악한 환경에 폐병원에 격리시킨 것이었습니다. 물론 상황이 상황인지라 격리하는 것 자체는 이유가 확실하다면 큰 문제라 볼 수는 없지만 한국과 아무런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점, 격리시킨 한국인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 등은 한국인들을 무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천공항을 출발해 하노이로 가던 항공기를 착륙도 하지 못하고 회항하게 한 것은 과거 주체만 바뀐 땅콩 회항을 떠올리게 할 만큼 황당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베트남 언론과 네티즌들도 한국을 도발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줄을 서서 사가려고 하는 한국의 테스트 키트를 베트남 언론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해당 베트남 언론들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말만 쏟아내며 빠른 진단은 가능하지만 확실한 진단을 할 순 없다고 폄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에서 개발한 키트에 대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100%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키트에 적용되는 유전자 증폭 기술은 ISO 의료기기 기술위원회에서 국제표준안으로 승인될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한국 제품보다 몇 배의 시간이 걸리는 베트남 제품이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디서 많이 보던 행동 같습니다. 바로 옆 나라의 논리처럼 말이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베트남의 주제가 넘는 도발이 계속되자 한국이 칼을 꺼내듭니다. 한국의 정부부터 민간기업, 시민들까지 함께 뭉쳐 주제를 모르는 베트남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먼저 정부는 테스트 키트의 수출 요청을 한 국가들 중 베트남을 순위에서 아예 뒤로 넘겨버립니다. 아이러니한 것이 그렇게 베트남의 키트가 완성도가 높다고 자화자찬을 하더니 정작 한국에게 그렇게 깔보던 테스트 키트를 판매해달라고 사정을 했다는 것이죠. 당시 한국은 세계 100여 개가 넘는 국가들로부터 요청을 받다 보니 우선순위를 정해야 했고 베트남은 그렇게 뒤로 밀리며 기약 없이 기다리거나 그렇게 잘 만든다고 자랑하는 본인들의 키트를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기업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의 기업들은 투자를 철회하기 시작했고 이를 시작으로 외국인 투자 규모가 순식간에 20.9%나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더불어 이번 투자의 철회로 인해 베트남의 기업들은 유동성 위기에 빠지고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번 사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현지 기업의 74%가 파산에 이를 것이라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이들 기업의 약 20%는 현재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는 무방비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베트남의 삼성이라 불리는 빈그룹마저 현금이 없어 상당한 위기에 빠졌다는 빈그룹 위기설까지 나돌 정도입니다. 한국인들도 이에 합세하여 보이콧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인 관광객이 연간 400만 명 이상 찾는 곳이고 베트남 전체 관광객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이 잇따라 베트남 여행을 보이콧하면서 베트남 관광산업의 전망이 암울해졌습니다. 당장 안 가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가지 않겠다는 한국인들이 많아져 버린 것이죠. 실제로 한국인들이 많이 찾던 다낭은 유령도시처럼 변해버렸고 한국인들이 사라지자 현재 다낭의 대형 식당과 마사지샵, 주점, 카페, 숙박시설 등은 줄줄이 휴업했고 직원들은 무급 휴가에 들어왔습니다. 건물 임대료를 내기도 버거워 건물주가 감면이나 납부 연기를 하고 있는 것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낭은 하루 최다 1만 명이 찾는 한국인에 의해 경제가 돌아가던 지역이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되면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그들에게 더 큰 위험은 현재 상황이 더 나아지더라도 이미 베트남에게 등을 돌린 한국인들이 이 지역을 찾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우려는 다낭뿐 아니라 베트남 관광지 전역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도 재정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관광산업이 한국에 등을 돌림으로써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들이 이 상황을 후회는 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되돌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베트남이 테스트 키트의 해킹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재 해킹한 국가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뛰어난 테스트 키트 제작 능력을 부러워한 어느 국가가 해킹을 시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의심 가는 국가가 베트남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정부 관계자가 뉴스원과 만나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일부 진단키트 제조업에 대한 해외 해킹 시도가 포착됐다면서 한국산 진단키트의 기술 해킹이 목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해킹 조직은 거래업체로 위장해 한국에 미리 해킹한 무역업체 이메일로 계좌번호가 바뀌었다. 이 임시계좌로 송금해라라는 방식으로 돈과 기술까지 빼가려 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국정원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향후 있을 추가 해킹 시도를 막고 한국의 진단키트 기술과 관련 기업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번 해킹 조직이 어느 국가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한국의 보안 시스템을 뚫는데 결국 실패했다는 점과 해킹을 시도한 동기, 최근 해킹 시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의심 가는 국가는 상당히 압축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얼마 전 베트남에 기반을 둔 APT32라는 해킹 조직이 한국의 현대자동차를 해킹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현대자동차의 가짜 도면을 만들어 피싱을 유도했습니다. 오바마 시절 미국 국방부 차관보였던 에릭 로젠바흐는 베트남 해커들은 중국의 해킹 능력을 그동안 지켜봐왔다라며 베트남 해커들은 지식재산권 도용과 경제적 이득을 챙기기 위해 이러한 능력을 증축하려 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베트남 해커 조직들은 베트남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NSHC의 레드얼럿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해커 집단, 베트남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주변국들의 정부기관과 연구기관 등을 타겟으로 사이버 첩보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덤 마이어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부장은 베트남의 해커를 미니 차이나 스토리라고 불렀는데 베트남 해커들이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을 빼돌리는 중국 해커들을 보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메일 계정을 해킹한 후 원격 조작형 멜웨어에 감염시키는 방법은 중국의 틱이라는 해킹 조직이 자주 쓰는 방식이죠.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해킹 조직 틱은 이러한 방법으로 일본 미쓰비시 전기 직원 및 지원자, 퇴직자 8,112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고 방위성, 환경성, 내무부 등 10개가 넘는 일본 행정기관까지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틱 조직은 한국의 IT 기업에 대해서도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한 기업의 관련자는 그동안 틱 해킹그룹이 한국의 공공기관과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이 베트남의 해킹 조직이라면 정말 이 국가는 한국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주요 언론에서도 이제 한국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NHK는 지난 25일 이번 사태를 모범 사례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도합니다. NHK의 기자는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번 사태의 관리에 성공을 묻는 질문에 대처 시스템은 한국 등 대책이 앞선 나라를 참고해 시행했다.
한국식 드라이브 스루를 도입했고 또한 한국 바이오 기업 시젠으로부터 10만 건을 소화할 수 있는 테스트 키트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진 의료 시스템을 취재하러 갔다가 결국 한국이 모범 답안이라는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일본인들의 반응도 어딜 가나 한국을 보고 배우는구나. 일본도 속으로는 인정하잖아. 인정하기는 싫지만 이번에는 한국이 일본보다 잘하고 있다. 이스라엘, 독일도 한국을 인정하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건가 등 외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일본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제 다른 영상에서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한국은 한 번 잡은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재 미국, 아랍에미레이트, 루마니아, 인도네시아 등도 한국을 믿어준 데 대한 한국의 배려를 받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베트남에게 지금까지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가이자 제1위 관광객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의 축구 대표팀을 이끌 때 한국 국민들은 그들이 더욱 발전하길 기원했었죠. 그리고 응원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을 무시한 것을 넘어 그동안 베트남 축구의 발전에 기여해온 박항서 감독에게 베트남 언론이 4월 2일 연봉을 깎아야 한다고 보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 경우가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한국에 대한 이번 행동은 지금까지 아무 관계가 없던 국가보다 오히려 못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한국이 그들에게 내민 손을 그들 스스로 뿌리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제 한국은 같이 가야 할 국가와 아닌 국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돈 되는 라디오 이 녹음물에서 송출되는 모든 제 언어는 세계보건기구, 한국, 일본, 미국 그 각 국가별 공식 보건기구 발표 자료와 일본 예를 들자면 많이 쓰이는 게 아사히 언론 같은 공인된 메이저 시사 주간지의 공식 발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구글 AI님께 공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 세계 보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보건 이슈에 대해서는 이미 속속들이 우리나라 국민분들도 이제 정보가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되어 있고 수많은 빅데이터 사이트들이 차트나 어떤 일별 데이터 공개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굳이 저까지 업로드를 하지 않고 저는 한동안은 제 본업인 이 세계 산업과 기업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일본 사태에 관련해서는 그래도 사실관계를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도쿄 상황이 연일 최악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은 일본 공식 발표 자료를 통해서 다들 접하고 계시죠. 심지어는 TV조선에 이 앵커도 TV조선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사히 TV의 앵커도 포함되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 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를 제외하고도 그냥 일본 내륙 자체로만 봐도 상당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황당한 지금 상황인 게 아베 신조 총리가 7일 도쿄도를 포함해서 7개 광역자치단체에 긴급사태 선언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그걸 발표했으면 뭔가 제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급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일본 공식 발표 자료로 이미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된 데이터죠. 언론에서도 전하고 있고요. 이 긴급 사태 선언이라는 것 돈 되는 라디오에서 일전에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 선언 자체가 한 차원 다른 예를 들면 사유지를 침해할 수 있고 사적 재산을 공익적인 용도로 활용해서 예를 들자면 학교를 병원으로 바꾼다든지 이동을 통제한다든지 어떤 이런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깔아주는 것이 이 긴급사태 선언의 목적인데 그만큼 훨씬 통제를 잘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사적인 영역까지 통제하면서 뭔가 이 사태를 막아보겠다라는 것이 이 긴급사태 선언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강도 높은 조치를 일본이 시행하고 나서 조정은 못 받을 망정 오히려 급증하면서 이 아베 신조 총리의 리더십에 많은 일본 국민들이 실제로 데이터상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 아사히 신문 계열사 시사 주간지인 주간 아사히가 최근 4월 17일자를 통해서 아베 총리 주도의 부실한 대책과 관련해서 집권 자민당 내에서 여당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베를
지지하는 당 내에서까지도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총리라면 사퇴해야 마땅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간 아사히의 근거를 따르면 특히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전 법무상 부부의 부정선거 스캔들 등 아베 총리와 직접적으로 얽힌 정치적 추문들이 뭔가 이런 지금의 국가적인 사태에 대응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주간 아사히가 현재는 신문도 방송도 온통 뉴스 일색이지만 그게 아니었다면 가와이 가스유키 전 법무상과 가와이 안리 참의원 즉 자민당 부부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연일 톱 뉴스였을 것이라고 자민당 간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이 두 가지 스캔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아사히 뉴스에 이 근거를 그대로 레퍼런싱해서 전해 드릴 텐데 지금 말을 할 텐데 의도가 뭐냐면 이 아사히 뉴스의 의도가 뭐냐, 아베 신조 총리가 지금 이 같은 어떤 국가적인 위기 상황은 어차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걸로 매스컴이 지금 덮이고 있으니 뭔가 그에 따른 매스컴이 덮일 때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치고 나가서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런 스캔들로 인해서 뭔가 매스컴을 덮여져 있으니까 조금 더 이런 쪽에 신경이 더 쓰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소위 좀 뭐 만약에 안 좋은 의도까지 생각을 한다면 덮기 위한 어떤 의혹 제기 정도를 아사히 신문에서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가와이 안리 의원이 지난해 7월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때 지역구인 히로시마에서 불법 자금을 뿌렸다는 의혹은 현재 경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죠.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부가 전부 다 구속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가운데 자민당 본부가 지출한 1억 5천만 원 규모의 선거 자금이 가와이 부부의 선거 부정에 연관이 직접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아베 총리까지 어떤 게이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하고 있는 거죠. 일본 내에서. 또 이제 아베 총리 부부가 이런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모리토모라는 극우 성향 사학 재단을 지원했다라는 의혹도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계속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진상 은폐를 위해 이루어진 재무성의 공문서 조작에 연루됐다가 사태가 확산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의 자필 수기가 공개가 됐죠. 이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뭐 제가 지어내고 의혹을 과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향후 추가 조사 여부에 따라서는 아베 총리가 사퇴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파급력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라고 평가를 일본 내에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스캔들은 사실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제가 사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거의 증거들이 입증이 되고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증명을 해내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관련된 정황 증거들이 이미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아베 총리까지 게이트를 이어지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어진다는 그런 리스크가 상당하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경제도 지금 엮여 있죠.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대책이 계속해서 이런 의혹들과 엮여서 대책이 지연되고 있고 그에 따라 자민당 소속 의원들이 국민의 목숨을 지키지 못하는 총리라면 지금 당장 물러나야 된다라고 도덕성에 관해서 질타를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사태로 제가 가장 걱정하는 점은 이것도 공식적인 보도 자료가 아사히 신문에서 나온 건데 일본 각지에서 응급의료 체계가 조금 붕괴하는 거 아니냐는 조짐까지 지금 감지가 되고 있다. 붕괴까지는 과한 표현이겠죠. 하지만 뭔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실제로 환자를 원래 받아들이는 구급 병원들이 줄어들면서 상위 즉 3차 응급의료기관이자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구명 구급센터로 의심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고도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명 구급센터가 지금 뭐 예를 들자면 뭔가 급성 그러니까 심근경색이나 뭐 뇌졸중이나 그러니까 이 병만 지금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굉장히 고도의 응급의료를 요하는 그런 병들에 대해서 지금 대응이 안 되고 이 이슈 하나에 매몰돼 가지고 1차, 2차에서 뭔가 걸러져서 3차로 와야 되는데 고급 의료 기관으로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구명 구급 센터에서도 뭔가
대책에 있어서 한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1차, 2차에 해당하는 의료기관들에서는, 그러니까 구급센터보다 조금 작은 규모의 구급병원에서는 환자를 받기 꺼리는 움직임마저 느껴진다. 이게 바로 의료 체계 자체가 살짝 흔들리고 있다라는 즉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뭐 그냥 뇌피셜이 아니라 시마즈 다케시 일본 구급의학회 대표 이사죠. 폐렴이 의심되는 고령 환자가 10여 곳의 구급 의료기관에 이송을 거부당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그럼 뭔가 사람의 생명이 이로 인해서 뭔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지적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병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 2차 병원 의료기관에서는 이게 뭔가 감염이 확정되면, 그러니까 방문했다는 게 확정되면 바로 병원에 적어도 몇 개 병동이 폐쇄로 바로 직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경제적 타격도 물론 문제겠지만 그 병원이 원래 해야 될 역할, 기능이 저하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폐쇄되는 병원이 연쇄가 생기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당연히 고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병들에 대한 대처 능력도 일본의 전체적인 보건 능력이 저하되는 결론을 초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 그런 측면에서 걱정되는 면이 저는 조금 있다. 보호 장비도 지금 압도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요. 자, 요 정도로 이슈는 정리하고요. 이번 전 인류적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감을 한마디 보태면, 최초에 이제 거기서 시작되었던 은폐, 조작을 시작으로, 이것은 우한시 서기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초기 대응에 있어서 뭔가 한 곳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됐는데 이 바이러스가 여러 곳, 두세 곳에서 발견됐을 때 감기약 이런 것들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좀 더 빨리 알렸어야 됐다라고 이미 인터뷰에서 은폐와 조작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일본에서도 같은 방식의 지금 내부 정치용 보도와 카운팅이 이루어졌고, 우리나라 언론조차 우리나라를 부정했지만 가장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를 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이죠.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을 사랑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제 생명을 사랑하니까요. 왜 칭찬해야 할 것을 칭찬하지 않고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프레임을 씌워서 욕만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중국이 한 행태를 보시고 일본이 한 행태를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전 세계 패권 국가라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라는 미국의 대처 능력을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민 그 어느 나라보다 똑똑하고 잘 대처해냈고, 이것은 뭐 지도자, 뭐 정부, 뭐 의회, 그런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의료 체계, 그 현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간호한 간호사 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역학 조사를 하시는 지금 분들까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들까지, 정말 그 약국에서 마스크 하나하나 지금 판매하시는 분들도 어찌 보면 크게 보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그렇고